책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는 곳,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익상 작가의 연애 서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익상 작가는 1895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생장, 조선문단, 개벽 등의 잡지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동아일보사와 매일신보사에서 각각 학예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1921년 일본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주의 단체인 흑도회에 가담해서 민족해방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가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친밀도와 절실성이 좀 못 미친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연애 소곡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애정 문제 중심으로 엮은 소설입니다. 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다소 대담한 행동들을 통해 당시 유학생들의 꽤 개방적인 연애관 또는 성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익상 작가의 연애 서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서곡 이익상 1. 우리가 합숙하는 사내의 K양이 들어온 뒤로는 사내에 일종의 압류가 흘렀다. 일개 이성의 내습이 사생들에게 얼마큼 긴장한 기분을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호 간에 의문의 눈으로 대하게 하는 불순한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 외면으로는 더욱 활기 있고 평화스러운 듯하여 보였지만은 기실은 그 이면에 질시와 시의가 가득하였었다. 사생 그들 중에는 성의 체험이 있었으나 그들의 속에 잠재한 애의 본질인 동경은 이성을 대할 때마다 함부로 대상을 구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껏 본능의 만족은 얻어본 경험이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의 항용 떠드는 연애에는 실감이 없고 잠옷 적지 않은 동경만을 가졌었다. 그래서 그 성적 만족과 애의 정신적 위안과는 아주 별세계의 물건인 것처럼 상상하고 있었었다. 밥을 먹은 뒤에나 산보를 마친 뒤에 모여 앉게 되면 화제의 중심이 흔히 연애애로 돌아갔었다. 그리하여 누구는 누구와 사랑한다는 둥, 여학생 모는 연인을 둘씩 두었다는 둥,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이야기가 항상 말하는 흥미의 중심이 되었었다. 그 결론은 소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연애 전문을 한다고 비회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 중에도 영어 준비하러 다니는 B가 더욱 붕괴하였었다. B는 사생 중에서 큰 기침하기로 유명하였었다. 기침을 크게 한 뒤에 담을 뱉고는 트림을 길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기침하고 담 뱉고 트림하느라고 10여 분 시간을 허비하였었다. 도쿄에서 이 세 가지 사교의 대기인 것을 아는 C 사생들은 가끔 B에게 큰 기침, 트림, 담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처럼 주의를 주면 B는 불같이 성을 내며 별것을 다 간섭하려는구려. 기침도 마음대로 못해. 하고 반항하였었다. 그러면 흉내 잘 내는 K와 C는 일부러 큰 소리로 캠, 탁, 끄르륵, 기침, 담, 트림의 흉내를 내었었다. 그러면 B는 모른 체하고 배를 어루만지며 자기 책상 앞으로 가서 곰방대에 담배를 넣어 두어 모금 피우고는 자기 재떨이에 재를 떨었었다. 그 재 떠는 소리가 트림하는 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들렸었다. C와 K는 중학생인 어린 사람인 까닭에 그러한 흉내 내는 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 좀 많은 B도 둘이 한편이 되어서 덤빌 때는 흔히 못 이기는 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기침, 담 뱉는 것, 트림은 근기 있게 고치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C사의 모든 회계와 사무를 담당하여 보던 Y가 하도 그 B에 방종한 것에 참을 수 없었던지 조용하게 말하던 터였다. 여보게 B군,
이곳이 자네 집인 줄 아나? 이곳은 도쿄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C4일세. 어린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 큰 기침 소리, 담배는 소리, 트림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잘 것일세. 좀 조심하게. 비는 여전히 트림을 한번 끄윽하며 이마를 짚고 입술을 조금 떨면서 별것을 다 간섭하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C사에서 나가면 그만 아닌가? Y는 비웃는 어조로 자네 한 사람이 나간다고 C사가 없어질 바 만무하니 그것은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러나 그렇게 큰 기침 소리, 담배는 소리, 트림하는 소리를 어느 하숙에 가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일세.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쾌한 생각을 하여 쓰겠나? 쫓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윗방의 항의에 꽤 창피할 것일세. 이와 같은 과격한 언쟁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비는 말할 그때뿐이었다. 조금 지나면 그러한 시비와 언쟁이 언제 있었던가 잊어버린 것처럼 태연히 웃고 이야기하고 놀았었다. 연애 문제가 나오면 턱을 디밀고 덤벼듣다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욕설하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비의 그 욕설은 일종의 질투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하는 나는 어떤 때는 여보, 비군을 지금 어떠한 여성이 사랑하겠다고 덤비면 어쩔 테요?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 죽는다고 달라붙으면 어찌할 테요? 말 좀 하구려. 일부러 충동시키는 듯이 말하면 비는 참으로 그러한 일을 예상만 해도 기쁜 듯한 빛이 나타나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럴 여자가 있겠소? 가령 있다고 하면 말라고 권고하시오. 하면서 허허 웃는 일이 많았었다. 어쨌든 K양이 들어온 뒤에 B부터 그 태도에 뜬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큰 기침, 담, 트림 3가지 외에 창가 1가지가 불어서 4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마루로 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두루 돌아다니며 창가를 시작하였다. 그 비음적인 창가 소리에 사생들은 적지 않은 불쾌를 느꼈었다. 그래서 여러 사생들은 좋다 하면서 그 창가를 권하였었다. 그러면 비는 모른 체하고 창가를 중지하였었다. 그 중에도 성의 체험이 없는 C는 B를 더 잘 조롱하였다. C는 이 행동에 특별한 주의를 주었던 것은 C 자신이 K양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을 가졌던 까닭이었다. 2. K양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다. 몸이 좀 똥똥하고 얼굴빛이 가무스름하였다. 미로서는 사람을 끌 수 없었으나 그 육체에는 폭신폭신하고 따뜻할 기운이 드는 듯한 일종의 매력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 소탈스럽고도 무사기할 듯한 행동에는 사람을 끄는 적지 않은 힘이 있었다. 더욱 빙그레 웃고 앞니를 반짝 내놓으며 무슨 엷은 사로나 가려운 듯한 검은 눈을 깜짝일 때에는 이성은 알 수 없는 위압을 느꼈다. K양이 C사에 올 때까지 또는 들어온 그 뒤에도 오히려 그를 무사기한 소녀라고만 나는 생각하였다. 어떠한 이성으로 대하는 관념이 적은 까닭에 나의 태도는 언어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보아도 존경이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반말, 하게 비스름한 말을 들었을 그때 만일 K양이 성에 눈 떠서 자기는 벌써 소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반드시 내가 자기를 업수히 여긴다고 적지 않은 불평을 나에게 대하여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천성이 남에게 대하여 원한이나 불평을 품고 또는 반항하는 것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는 최후까지 온순한 태도로 나에게 소녀의 대우를 달게 받았다. 나도 어떤 때에는 나의 양심을 속여가면서도 어디까지든지 그를 소녀로 대접하였었다.
K양이 건너 사첩 반방에 온 지 2일 후 어느 날 밤에 나는 도쿄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늦게야 사에 돌아왔었다. 때가 벌써 6월 중순이었으므로 조금 바쁜 걸음으로만 걸어도 등에 땀이 축축히 젖었었다. 그리고 매우 시절이라 매일 비가 아니 오는 날이 없어서 교회의 신개한 통로는 진흙으로 덮였었다. 정거장에서 사까지 7에서 8정 걸어오는 동안에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전일보다도 더욱 피로를 느꼈었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는 땀 묻은 의복을 축축하게 적셔서 잠옷 불육해 하였다. 나는 나의 방에 들어가서 의복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가려 할 때 사생들은 석반을 마친 뒤에 바깥에서 산보하고 마침 현관으로 들어오던 터였다. 트림 잘하는 비군이 나를 빙글빙글하는 얼굴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K양이 당신을 몹시 기다리는 모양이요. 나는 비군의 그 몹시라는 말에 어떤 조롱이 없는가 생각하니 잠옷 불쾌하였었다. 왜? 나를? 대답하여 두고 식당으로 들어갔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몹시라는 것과 또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기다리나 하는 생각이 부절히 일어났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저녁밥을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왔었다. 사생들은 툇마루에 둘러앉아서 비의 창가를 중심으로 논전하는 중이었다. 비구는 창가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나의 자유라 하였다. KCP들은 공동생활에는 그러한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중이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 총 중에서 가장 진실한 P가 말하였다. S씨, 가보시지요. 아까부터 K양이 기다렸어요. 나는 P의 말이 끝나자 사첩 반방 앞으로 향하였다. K양이 발자취 소리에 방문을 열고 저 좀 보세요. 하며 내가 들어옴을 권하였다. 나는 나의 뒤에 나를 비웃는 듯한 시선이 쏟아옴을 알았다. 이러한 때에는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의 시신경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알 수 없는 무엇이 그것을 직각하게 하는 까닭이다. 히히히 웃는 소리도 들렸다. K양이 온 뒤로 그 방에 들어간 일이 그때가 처음인 까닭에 참으로 소녀라만 생각하면서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주저하는 데에는 자기 모순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3. 나는 K양의 뒤를 따라 방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무슨 심려되는 일이 있음을 C사로 옮아오던 그때보다 얼굴이 좀 파리해진 것을 보고 직각하였다. 그리고 한밤중에 내가 잠을 깰 때마다 K양의 방에서 무엇이라 중얼대며 입안 소리로 창가하는 소리가 들리던 것도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였다. C사로 온 지 이틀 밤을 다 그렇게 지낸 K양은 매우 피곤하여 보였다. 나는 그의 책상 곁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 좀 여쭐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집에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요. 곧 내려오라고요. 왜요? K양은 그 말대답에는 매우 주저하다가 나를 부른 요건이 곧 그 말에 있으므로 그는 얼마큼 실망의 애수를 띄우며 여기는 남자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남자만 있는 C사로 들어왔다고 했더니요. 그런데 있을 것 없이 곧 집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K양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수그렸다. K양이 남의 도움으로 공부하는 줄은 나도 알았었다. 학비 보내던 사람이 그것을 중도에 거절한 까닭에 K양은 여러 달 동안을 고생으로 지냈다는 것도 들어 알았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밥을 먹지 못하고 군고구마만 먹고 지냈다는 말도 들었었다. 그러다가 동양인이 많은 C사 사생의 호의로 당분간 기식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K양의 집에서는 차라리 공부를 안이 시킬지언정
남자와는 함께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도 완고한 부모들의 처지로 보아서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한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는 K양에게서 공부하려는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여자가 남자 있는 데 있으면 무엇이 어떻다고요? 저도 알 수 없어요. 모처럼 멀리 공부하러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도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없어? 저는 가기 싫지만 집에서 그렇게 근심하시니 가서 자세히 말씀해 볼까 해요. 글쎄요.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기숙사에 들어온 지 이틀이 못 되어서 그대로 귀국하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스럽게나 생각지 않을까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외문에 관계없을 것을 알면서도 K양의 돌연히 귀국하겠다는 원인이 사생 중에서 나오지 않았나를 알고 싶어서 시험 겸 그렇게 말하였다. 그것이야 상관없을 듯합니다. 저의 사정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지 C사 여러분에게 무슨 불평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글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야 어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암만 해도 집에 가야 하겠어요. K양은 덮어놓고 귀국을 주장하는 것은 다만 자기 집에서 오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현재 무슨 형편이 그것을 그에게 강요하는 것인 것을 나는 확실히 짐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차린 듯이 누가 무엇이라 합디까? 아니요, 별로. K양의 최후 대답의 어미가 매우 애매하므로 나는 그 대답을 그대로 두지 않았었다. 나도 대강은 짐작하오. K양은 잠깐 아무 말도 없다가 무엇을 짐작하세요? 참으로 아세요? 네, 알겠소이다. 그렇잖아도 집에서 걱정하는데요. 만일 그러한 소문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비가 늘 창가를 하고 뜬 기분으로 지내는 까닭에 비군이 혹은 무엇이라고 K양을 건드리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의심이었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심은 적었었다.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요? 자세히 말하구려. 그렇지 않아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에 없는 말 보태어서 소문을 낼 것이 아니에요. K양의 그 주위를 살피는 것과 소문 두려워하는 데에 소녀 같은 어린 것도 있고 성에 눈뜬 처녀 같은 부끄러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이 C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형 같으니까 산에서 묵으란 말을 지어낸다든지 또는 산의 말을 바깥에 전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듯하오. K양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조금 붉히며 말하였다. C씨가 제게 이 집에 온 뒤에 편지를 여러 번 하였어요. 이 방에다 가끔 편지를 던지세요. C군은 성에 아무 경험이 없는 동정을 가진 중학생이었다. 나는 제일 혐의한 B군이 아니요 무사기한 C군이었으므로 하도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B군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미안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만일 그때 B군이 내 앞에 있었더라면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그에게 사과하였을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C군은 K양보다도 연하였었다. 그 말을 마친 K양은 바느질 광주리 속에서 편지 뭉치를 집어내어 나의 앞에 놓으며 바깥을 주의하면서 말하였다. 좀 보아주세요. 나는 그 편지를 일일이 내리보았다. 그것을 읽으면서도 나는 어린 C에게 큰 미안을 느꼈었다. 만일 K양이 자기의 연설을 일일이 내게 보였다는 것을 C가 알고 보면 철모르는 C는 아무 이해하는 것도 없이 전일 존경과 신용은 다 어디로 내버리고
그 대의 반목과 질시러 향하리라. 생각함에 고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린이의 단꿈을 여지없이 흔들어 깨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한편으로 그러한 사람의 비밀을 하필 나에게 하소하는가 생각함에 K양의 치기를 귀엽게 생각하는 동시에 신뢰한다는 그 의미에는 어떠한 책임관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 장이 다 한 뜻이었다. 나를 사랑하여 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항용 쓰는 엷은 감상적 문구가 나열하였었다. 편지를 K양에게 도로 주며 그래서 무엇이라 답장하였소? 네? 무엇이라 하였었소? 사랑해 주신다니 고맙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C군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오. 나는 허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아니에요. 하도 답장을 하라 하기에 답장하면 다시는 편지가 아니올까 하여서 했었어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도 없이 편지 오는 것이 두려워서 답장을 하였다는 말이오 그려? 네. 나는 그러한 문답을 하여 갈 때 웃은 생각이 절로 났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사랑 유희 가운데에서 좌니 운이 지도하는 것 같은 웃음거리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어린 사람들이 사랑이니 연애니 웃은 말이오만 C와 참으로 사랑할 생각만 있으면 말하구려. 나도 C군의 형과 상의하여 약혼이라도 되도록 할 터이니. 하고 나는 가벼운 헛웃음을 쳤었다. K양은 까만 눈을 빠끔히 뜨고 말끄러미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C씨는 저보다도 나이 어리지 않아요? 저는 동생처럼 생각할 따름이에요. 나는 소녀로만 여긴 K양이 연령 계산을 하며 동생처럼 생각하는 밖에도 또 어떠한 것이 있다는 의미의 말에 나의 소녀의 꿈을 확실히 깨트려 졌었다. 역시 K양은 성에 눈 떴다 하였다. 그 위에 연애 선택력까지 가졌다는 데에는 아니 놀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생각한다 하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요? 편지 사건으로 그렇게 귀국까지 하겠다는 것은 나는 알 수 없는 걸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 필경은 소문이 나서 말거리가 되지 않아요. 집에서 알게 되면 걱정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문답하는 동안에 K양은 극히 소심한 소녀라는 것보다도 선택에 최선을 다하여 연애의 대상을 구하려는 처녀란 의식이 나에게 더욱더욱 농후하여 왔었다. 그리고 편지 투입 문제만 없으면 그대로 C사에 머물러 있을 뜻도 보였었다. 나는 여러 말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럴 것 같으면 편지 답장을 그렇게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하구려. 나는 C씨를 동생으로밖에 생각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들은 아직 중학시대의 어린 사람이니 사랑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 공부나 더 착실히 하자고 하구려. 그래도 C씨가 저를 원망치 않겠어요? K양은 한 집에 있으면서 서로 불편한 얼굴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에게 불안인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뜻을 암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는 아주 안심하도록 말하였다. 그것은 염려 마오. C도 나이는 어리지만은 모든 소견이 상당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일 같은 것은 아마 없으리다. 이와 같은 말은 어느 의미로 보든지 C군을 격찬한 것이다. 서로 동경하는 마음으로 연애 대상을 고르는 K양 앞에서 예사로 C를 칭찬하면서도 그러면 거절하는 편지를 쓰구려 하는 것은 확실히 모순이었다. 그리고 C의 어린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듯한 생각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말에 본인은 당분간 C사에서 기식하고 걱정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왔었다. 비구는 나의 얼굴빛을 유심히 살피며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길었어요? 아하하하 웃는다. 나도 아니 별일 없었어 하며 따라 웃었었다. 나는 모기장 속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혼자 웃었다. 아주 소녀로만 알았더니 맹랑한걸. 참으로 성에 눈뜬 여성인걸 하고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호기심이 나왔었다. 그리고 하필 나를 불러서 그러한 말을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를 가장 신뢰한다는 말인가? 여성이 남성을 신뢰? 젊은 피가 아직도 가슴에 물결치는 청년 남녀가 서로 신뢰? 또는 나를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함이 아닌가? 여러 가지 공상에 잠기었었다. 혹은 나의 공상하는 것이 더욱 우스운 것이라 생각할 때 목을 움츠려 이불 속에 파묻고 싶었다. 녹색 모기장 사이로 보이는 전등은 희끄무레하게 조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그 광선은 저녁 습기에 젖어서 더욱 창백하였었다. 나는 무한한 자격을 그 광선에 느끼다가 잠이 들었었다. 4. 평일과 같은 시각에 기상하였다. 나는 매일 조조에 일어나서 비가 아니 오는 날이면 반드시 시사 부근을 산보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었다. 시간은 대략 30분이 걸렸었다. 30분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시사에서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코 고는 소리가 방에서 들렸었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그 사료들보다 어떠한 우월감을 자신에 가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독서할 때에야 비로소 사료들이 기침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도 뜰로 향한 빈지문을 열고 나왔었다. 그렇게 넓지 못한 뜰이지만 두견화, 회목 등을 심었었다. 외철쭉은 늦게 핀 붉은 꽃송이가 푸른 잎사귀 사이에 보였었다. 매우 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호천기였었다. 파란 하늘에는 물같이 맑은 별 두셋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단장을 끌고 문 밖으로 향하려 하였다. 뜰에서 바로 문 밖으로 나가려면 K양의 사첩 반방을 지나야 하므로 나는 K양 방 앞 좁은 길로 들어갔다. 그때 K양은 벌써 일어나서 앞 살창 미닫이를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살에 명경을 비스듬히 놓고 머리를 고쳐 쪽지는 중이었었다. 내가 창 앞에 당도할 때에 K양은 정면으로 나를 대하게 되었었다. 창살에 거울을 비껴놓고 보던 중이었으므로 K양은 흐트려 내렸던 머리를 뒤로 젖히며 빙긋빙긋 웃으면서 벌써 일어나셨어요? 인사를 하였다. 나는 K양을 볼 때 그의 안색이 얼마큼 초췌한 것을 알았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현저치 않다 하더라도 눈에 거풀진 것이 괴로운 것을 분명히 말하였다. 나는 그 살창문 앞에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침구와 책상도 다 정돈되어 있었다. 나보다도 일찍 일어난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몸 뒤에 짚은 단장에 조금 의지한 채로 말하였다. 당신은 나보다 일찍 일어났구려. 벌써 방안 정돈까지 되었구려. K양은 의복 입은 것을 고쳤다. 그는 가는 붉은 띠를 메었었다. 일어나 뒤 태도를 창살에 비껴놓은 거울에 비추며 맨 띠를 고쳤다. 그래서 그의 뒤 태도가 나의 정면에 나타났었다. 그는 얼굴만을 돌려 거울에 비추인 자기의 뒤태를 살피던 눈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며 빙긋빙긋 웃었다. 나는 그 복슬복슬한 고운 선이 내린 K양의 뒤태를 잠깐 여념없이 바라보았었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놀란 듯이 자리를 옮기려 할 때 K양은 나를 저 좀 보셔요.
하고 불렀다. 나는 다시 그 엷은 여름옷 위로 가늘고 곱게 흘러내린 곡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이 깜짝 놀랄 만한 충동을 느꼈다. K양은 다시 흘낏 보며 어디 가세요? 좀 산보하려고요. 아침마다 산보하시지요? 어제도 아침에 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침마다 산보하는 것도 습관이 되니까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저도 매일 산보하렵니다. 좀 같이 가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지요. 라고 대답하였으나 나는 마음에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남모르게 편지를 받는 데에도 다른 사람의 구설을 저어하는 K양이 이성과 매일 아침 산보를 청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그 K양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마음에는 그가 매일 함께 산보하겠다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C사에 또 문제거리가 생기나 보다 생각하며 혼자 문 밖으로 다름질하며 나가고도 싶었다. 그러나 함께 어깨를 견주어 사람 적은 들의 아침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그 발을 다시 멈추고 다시 K양이 저는 그만두겠어요. 혼자 가시지요. 란 말이 나올까를 저하였다. K양은 띠를 바삐 메고 옷을 가다듬으며 현관으로 향하였다. 현관 앞에서 다시 K양과 만나서 어깨를 가지런히 맞추어 행길로 나왔었다. 아직 이른 아침인 고로 길에도 그렇게 사람이 있지 않았다. 상점도 아직 문을 열지 않았었다. 공장에 가는 듯한 소년 둘이 벤또를 들고 잠에 잠겨 보이는 눈을 비비며 우리 앞으로 지나갔었다. 상점이 즐비한 큰 길을 바로 건너서 넓은 들로 가는 좁은 길로 들어갔었다. 길 좌우 언덕에는 밤이슬에 젖은 어린 잔디풀이 덮여 있었다. 그 좁은 고요한 길을 걸으며 K양은 입을 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상쾌한 것은 없어요. 그렇고 말고요. 아침잠을 포근하게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보하는 것도 참으로 좋지요. S씨가 C사에서는 제일 일찍 일어나지요, 아마. 하며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나도 웬일인지 C사에 온 뒤로 저녁에 늦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져요.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 생겼으니까 나는 제2금연가가 되었어 그려. 허허허. 나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은 늦잠 자는 것이 일평생의 큰 손실이지요. K양은 질문하는 어조로 물었다. 정녕 나의 말을 물어보려던 것이었다. 왜요? 아침에 단잠을 마음대로 자는 것이 손이에요. 나는 아주 연설 어조로 설명하였다. 그것도 그럴듯하지요마는 사람들이 항용 장수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잠자는 시간은 아무리 심장이 벌떡벌떡 뛰놀았다 할지라도 의식이 없는 동안이 아닌가요? 그 무의식한 동안을 우리가 참으로 생명 있는 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요? 사람은 보통 8시간만 수면하면 충분하다고 생리학자가 말하지 않는가요? 만일 우리가 8시간 중에 1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난다 하면 그만한 동안은 의식 있는 생을 얻지 않소. 1년이면 360시간, 인생 50이면 18,000시간이나 다른 사람보다 의식 있는 동안을 얻는 것이 아닌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만큼 생명을 연장함이 아닌가요? K양은 불복이 있는 듯이 만일 사람이 8시간 휴식하여야 할 것을 7시간이나 6시간으로 단축하여
건강치 못함으로 60 살 것을 50에 죽는다 하면 도리어 손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요마는 사람이 반드시 8시간 수면해야만 장수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 8시간만 수면하는가요? 다 그 이상의 수면을 탐합니다. 그와 같은 분명치 못한 논리로 K양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양도 나의 말을 그렇게 추궁치 않았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좁은 길을 지나 들 가운데 길에 나왔었다. 들 건너에는 무사시 평야의 잡목림이 아침 안개를 통하여 거무스름하게 보였었다. 물이 가득가득하게 괴인 노는 혹은 둥글게 혹은 길게 혹은 모지게 여기저기에 거울처럼 번듯이 누워 보였다. 그리고 그 논과 논 사이 언덕은 늙은 사람의 괴로운 손등 심줄처럼 얽혀 보였었다. K양과 나는 길 곁 전신주 아래서 아침 안개에 쌓인 야경을 바라보고 섰었다. 우리가 서 있는 전신주 바로 앞에는 도락물이 맑게 흘렀었다. 맑게 흐르는 도락물은 서늘해 보였다. 그 물 가운데에는 고기 새끼가 헤엄치며 다녔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두커니 섰던 K양은 바로 발밑에서 헤엄치는 고깃대를 보고 웃! 웃! 손바닥을 치며 몰았다. 저것 한 마리 잡았으면 하더니 흙덩이를 주워 던졌다. 나는 다시 귀여운 소녀처럼 생각하였다. 역시 무사기한 소녀라 하였다. 그렇게 떠드는 소리에 고깃대들은 어느 틈에 덤불 밑에 그 몸을 숨겨버렸다. K양은 다시 무엇을 찾는 듯이 이리저리 도락물을 따라다니다가 다 숨었다 하고 다시 내 곁으로 왔었다. 엇? 엇? 소리에 나왔던 고기는 다시 덤불 속으로 도망갔었다. 고기를 보려거든 가만히 두고 보구려. 고기도 퍽 영리해요. 못난 사람보다도 눈치가 빨라. 생각해보. 죽고 살긴데 그것은 눈치가 아니라 본능적이요. 살라는 본능이라오. 이라고 말하면서도 K양의 그 고기를 영리하다 칭찬하는 의미가 극히 엷은 여자의 공통한 센티멘털한 기분이라 하매 나의 설명이 도리어 무의미한 것을 알았다. 아침 안개는 점점 걷어져 갔다. 들 건너 잡목림도 그 정체가 분명히 보였다. 동편 하늘의 붉은 빛이 차차 엷어 갈수록 연하의 장막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타났었다. 인가의 지붕의 이슬은 아침 볕을 받아서 반짝거려 보였다. 노방의 풀잎에서는 물방울이 구슬처럼 떨어지며 구르는 것이 보였다. 무사지 평야의 서편에 푸른 연산의 고저부재한 선이 하늘에 닿았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백설의 관을 쓴 듯한 후지산도 우두커니 서서 그 웅장한 것을 보였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것이 후지산이라오. K양은 나의 손가락질하는 곳을 따라서 한참 보다가 네? 저것이어요? 아이고 높기도 하지요. 아이고 눈이 하얀걸요. 저 푸른 산들은 다 후지산 앞에 있는 산들이지요. 그 연산 뒤에서 후지산이 넘어다 보는 것 같구려. K양은 곧 후지산 노래를 흥겨워 부르기 시작했다. 아침 고요한 들에 간수처럼 맑고 가는 소리가 흐를 때 나는 잠깐 실신할 만큼 그것에 주의하였었다. 나는 그의 발그스름한 뺨에 키스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사기한 천진이란 것이 항상 나의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의 따뜻한 심장의 고동을 항상 나의 귀 곁에 두고 싶었다. 어젯밤의 연서 문제로 나에게 적지 않은 쇼크를 준 K양이 오늘 아침에 모든 아양으로 거기다 더 불을 붙인다 생각하며 나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운명의 손에 붙들려 다시 나올 수 없는 구렁이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너의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
이성에 하소하여 보라. 는 말이 문득 귀에 울려왔었다. 도랑물에 고기를 쫓고 후지산을 보고 후지산 노래를 부른 그 천진한 K양에게 내가 어떠한 집착을 느끼는 것이 또는 동경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불순한 나의 감정이라 하면서도 그 불순한 감정을 내 자신이 부인할 수 없었다. 아침 볕은 동편 수풀에서 명랑한 빛을 한없이 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천천히 움직였다. K양도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좌우를 면별하였었다. 좌우의 모든 것에 끌려 아이고 예 감탄사를 연발하였었다. 나는 어느 때에는 K양과 어깨를 가지런히도 하고 또는 앞에도 뒤에도 서서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 C사로 돌아왔었다. C사의 여러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다. 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서도 K양과 산보한 것을 다른 사람이 색안경으로 바라볼까 하는 것을 저했었다. 전일의 산보는 몸이 건조한 산보였다. K양과 함께한 산책이 나에게는 무슨 긴장한 의미의 시간이었다. 홀로의 산보에는 고독을 무한히 느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고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 하였었다. 후지산, 무사시 평야, 잡목림이 다 고독의 대상이었지만은 K양과 걸은 그 순간에는 환희의 대상처럼 생각하였었다. K양은 자기 방에 들어가며 콧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가끔 그 찬송가에 귀를 기울였었다. 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큰 기침을 하며 마루에 나아가서 담을 뱉었다. C사 안이 다시 시끄러워졌었다. 그러나 나와 K가 아침 일찍이 산보한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5. 그 뒤 며칠 동안은 다행히 청기가 좋아서 K양과 늘 함께 산보함을 얻었었다. 그러나 처음에 산보하던 그날과 같은 위안은 없었다. C사 내에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할 뿐이었다. 극히 단조로운 가운데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한 기분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에 우리들은 산보하는 방향을 바꾸어 신사 내에 갔었다. 신사 내는 극히 한적했었다. 신궁 앞에 늘어선 석등롱 사이 길로 그 신궁 뒤에 갔었다. 그곳은 음침하기가 백주에도 야차가 뛰어나올 듯하였다. 큰 산목 밑에는 아이들 왕구 같은 신전이 있었고 그 앞에는 분양한 재가 소복하게 놓였다. K양은 나의 뒤를 따라오다가 아이고 무서워요 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그 어둠컴컴한 삼림 속에서 조금 광명한 곳을 향하여 나왔었다. 조금 선명한 신사 곁에는 인조산이 있었다. 그것은 후지산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고불퉁고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부라진 모퉁이마다 조그마한 석비를 세워 2한목이니 3한목이니 내지 8한목까지 표지하여 놓았었다. 석괴로 쌓아올린 간극에는 두견화, 회목, 황양목 등을 심었었다. 나는 K양과 인조후지산의 등산을 시하였었다. K양은 그 고불퉁한 길로 올라오는 동안 숨이 찼던지 후지산 올라가기가 꽤 고된걸요?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 역시 웃었다. 아침 산보에 후지산 등산. 우리가 어느 소인국에 온 것 같소그려. 참으로 후지산인 것 같이 그 분화구 근처에 넓은 돌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돌에 걸터 앉아서 10주를 부감하려는 듯이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산목의 그늘은 우리의 머리를 덮었었다. 신사의 지붕도 쳐다 보였다. 부사 정상에서 환멸의 비애를 잠깐 느꼈다. K양도 아무 말 없이 바위에 걸터 앉았다. 나도 그러하였었다. K양은 한참 우두커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을 내었다. S씨, 세상이 왜 이렇게 야속하고 불공평한가요?
나는 이 소녀의 감상주의가 또 나왔군이라 생각했다. 무엇이 어떻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만족을 얻어서 의기가 양양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남의 밥을 먹고 지내니. 나는 생각하였다. 단테의 말과 같이 남의 빵을 먹고 남의 섬도를 밟는 것처럼 고통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완미할 때 K양의 고민도 상당하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고통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아니 될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느낀 것은 벌써 나는 4, 5년 전이라 생각하며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그래도 한편에 있던 그때가 반갑게 생각났었다. 그리고 K양의 금일 고통은 아직 고통의 서론이라 하였다. 여보, 당신이나 나의 지금 형편은 그래도 행복스럽다 생각하오. 우리들은 그래도 남의 것이 되었든지 제 것이 되었든지 먹고 입을 것이 있고 그 위에 장래를 위하여 동경까지 유학한다 하지 않소. 아침도 못 먹고 지금 배를 집어쥐인 사람이 어떻게 많은가를 생각해 보구려. 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동안 나의 어조는 벌써 연솔조가 되었고 소리도 비교적 높았었다. 나는 나의 소리에 놀라 좌우를 돌아보다가 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하였다.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행복이라 해서 그것에 만족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요. 우리들은 물질 이외에 정신의 고통이 더욱 많은 줄 믿습니다. K씨가 지금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하셨지요. 우리는 왜란 것을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될까요? 당신도 지금 당신 댁에서 학비를 내기가 넉넉하다 할 것 같으면 혹은 이 세상에 아무 불공평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알 수 없소마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은 역시 불평이 없을 수가 없지요. K양은 한 말도 빼지 않고 들으려는 것처럼 주의하는 것이 그 까맣고 반짝거리는 눈에 나타났었다. 저도 저희 집에서 학비를 준다 하면 오늘 같은 고통은 없을 줄 알아요. 그것이 아직도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요. 지금 사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소. 나도 작년까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어. 나는 세상 것이 뭐다 내 것이라 할 수도 있다고, 남의 것이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오. K양은 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의심의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다. 왜 우리는 부모의 것을 제 것처럼 생각합니까? 가령 자기 집에서 부모나 형제가 학비를 보낸다 하면 그것은 의뢰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가요? 부모도 생리상으로 볼 것 같으면 남이지요. 아비의 목을 베었다고 자식은 죽을 리가 없지요. 그러한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하여 모은 재산이라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웬 까닭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생활의 인습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가 남인 부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의뢰 부조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더 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세 개가 다 부모 형제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남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치욕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 개의 물건이 저의 것이란 것이 어디 있겠어? 세상 사람들이 저의 소유가 영원한 저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공수로 와서 공수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재산을 극락에나 지옥에로 가지고 갔다는 사람이 있어? K양은 까막까막 듣다가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이니 부자이니 합니까? 그래도 제 것, 남의 것이 있으니까 그러할 것이 아니에요. 옳소. 그러나 제 것, 남의 것이란 구별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사람이 제 것을 내고 남의 것을 만든 데에서 그러한 빈부가 생겼지요. 내 말의 요령을 K양이 오해한 것을 알았다. K양은 내 의견이 세상에 자기란 것도 없으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한 대로 그저 원망할 것 없이 불공평을 부르짖을 것 없이 지내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였었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의 본지와 K양의 어린 의사로 해석한 것에는 꽤 경정과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석하였다. 듣기 쉬운 말로. 지금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서 불평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물론 불평은 크게 있지요. 다 같은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은 자자손손이 부귀와 영화로 사는데 어떠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에 빠져서 천역을 하게 되는가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까닭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제 것이니 남의 것이니 말하는 것도 사람이 제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요. 내 것, 남의 것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같이 먹고 살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배불러 괴로워하는 사람과 줄여 죽는 사람의 구별이 있을 리가 있어. 문제가 하도 복잡에 들어가려 할 때 나는 화제를 돌리려 하였었다. 왜? 그것은 K양처럼 일시의 감정이나 자극으로 추상적 불평을 규호하는 어린 머리에는 사회주의의 이론이나 그 실제 행동이 이해될 수 없으므로 그 간단하게 빈부가 생긴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왜 가난과 부가 있는가 하였지요. 세상 모르는 도덕군자들은 저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하였지만은 태고 세상에나 적용할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3인에게 쌀 3마리 있어야 한 달을 지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쌀은 서말밖에 또다시 없다 합시다. 이러할 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쌀을 2말 닷되나 차지하였다 합시다. 그러면 남저지 닷되로 2사람이 한 달을 지내자면 좀 곤란하겠소. 쉽게 말하자면 2말 닷되 차지한 사람은 부자요. 닷되를 차지한 2사람은 가난뱅이였지요. 3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지내려면 2말 닷되 차지한 사람이 과분히 점령한 것을 온순하게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못 닷되 차지할 2사람이 죽어가면서라도 배고픈 것을 참아야 할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을 참다 못하여 닷되 차지한 2사람이 단결하여 가지고 2말 닷되 차지한 사람에게 덤비겠지요. 그때 일어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경제혁명이라 하겠지요. 물론 경제혁명이나 사회혁명을 이와 같이 단순한 예로 말할 수 없어만 대강은 그러할 것이란 말이요. 라고 간단히 말을 마치며 나는 다시 아시겠어요? 하고 재차 물었다. K양은 알아들은 것처럼 네,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동안 해가 벌써 동편에 높게 떠올라 왔었다. K양과 나는 바쁜 걸음으로 사로 돌아갔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늦어서 사생들도 벌써 다 일어났었다. 우물가에서 세수하는 사람, 자리를 치우는 사람,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다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K양과 산보한 것을 사생은 다 알았다. 비구는 트림을 한번 하며 아, 2분이 산보하셨구먼 하는 어조는 그 가운데 구슬리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연설을 투입한 씨는 그날 아침부터 나에게 질투의 눈을 던졌었다. 그리고 나를 한 연적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나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었다. 나는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이제는 시사에 참으로 문제거리가 되는가 생각하였었다. 6. 시사 내에서는 나와 K양과의 문제가 중심이 되기 전에 시사의 침입자가 있었다. 시사는 학생의 합숙소이므로 남녀 학생의 내객이 많았었다.
일요일이나 기타 휴일이 되면 점심밥을 두어 번 짓는 때가 있었다. 어떤 일요일에 오랫동안 K양을 감독하다시피 한 S양이 왔었다. K양은 S양을 언니라고 불렀고 S양은 K양을 자기의 동생처럼 사랑하였었다. 그래서 언어에도 헤라를 깍듯이 떼어 붙였다. K양의 소개로 S양과 나도 알게 되었었다. S양은 그날 저녁밥을 우리와 함께 마치고 갔었다. 어쨌든 S양의 그 남성스러운 듯한 행동이 나에게 비교적 깊은 인상을 주었었다. 그래서 S양이 돌아간 뒤에도 가끔 K양에게 S양의 동정을 물었었다. 어떠한 때에는 K양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S양의 말을 가끔 내밀었다. 그럴 때에 나는 이 소녀가 나의 생각을 오해하는군. 맹랑한걸. 어린 속을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K양의 말을 들었었다. 이 S양이 오던 그날에 K양과 동양인 R이 왔었다. R은 아주 수제였었다. 나이 20도 못 되었으나 모든 것이 30이나 된 것처럼 조달되었었다. 그리고 음악에 천재가 있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도 항용 음악의 소양이 있는 음악 청년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었다. 그래서 모이는 동무들에게 독창으로 귀여움을 받았었다. 그리고 문예에도 많은 취미를 가져서 시를 논하기도 하고 소설을 평하기도 하였다. 그 일요일에도 여럿이 모여서 알군에게 독창을 청하였다. 알군은 그 청한 소리로 유행하는 찬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비군의 트림 소리와 비음악적인 찬가 소리에 귀를 가리던 사생들도 알군의 소리에는 턱을 디밀고 귀를 기울였다. 그 찬가를 듣는 중에 가장 동경을 가진 이는 K양이었었다. K양은 자주자주 독창을 청하였었다. 그리고 지필을 가지고 와서 그 곡보와 가사의 기록을 R에게 청하기도 하였다. R은 K양 한 사람을 대수로 삼은 것처럼 열심히 부르기도 하고 곡보와 가사를 종이에 기록하여 주기도 하였었다. 이러는 동안에 흥미를 잃은 사생들은 각기 방으로 돌아갔었다. 그리고 R과 K양이 마루에 남아 앉아서 재미스럽게 속살거리고 있었다. R과 K양은 눈을 흘겨보면서 아주 창가 소리에 홀렸는걸. 아주 정신이 빠졌는걸. 연애 수근거렸었다. 나도 역시 조금 불쾌한 생각이 났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력으로 취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인생의 그 반면의 질시를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R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없었다. 여자에게는 너무 달게 한다는 것이 R에게 대한 마음으로 비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들의 그 이성에 대하여 얼굴이나 좀 반죽의뢰하고 특수한 기교나 있으면 곧 홀리는 것을 속으로는 적지 않게 경멸히 여겼었다. 그리고 K양도 그러한 유형의 여성이라 생각하였다. 범사가 소극적인 나는 그때를 기회로 시사 화제의 중심에서 모든 지리의 초점에서 벗어나고도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는 그 소녀가 나에게서 멀어질까를 두려워하며 또는 모처럼 오늘까지의 호감을 서로 저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하루라도 속히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기뻐하였다. 사실 그만큼 비겁하였었다. 그것은 나의 현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케 한 까닭이었다. 그 뒤에 R은 자기가 있는 숙소가 불합하다고 C사에 잠깐 유숙하기를 청하였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 서로 불평을 머금으면서도 같이 있게 되었다. C군의 반감의 중심은 그날부터 나에게로 옮겼었다. C는 나를 전일보다도 더 존경하였었다. 나는 혼자 웃었다. R은 며칠 뒤에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왔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뜯고 있었다. K양은 흔히 바이올린 앞에서 합창을 하며 짓거리고 나를 보내는 일이 많았었다. K양과 R은 누가 보든지 이상하다 할 만큼 서로 친합하였었다.
이러한 때 제3자로 축복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이해를 갖지 못한 시사 사람들은 K양과 R, 양인을 아주 권해에다 내놓았었다. C는 바이올린 소리만 나면 일기가 그렇게 더운데도 후스마를 소리가 나도록 닫고 들어갔었다. 아이, 또 바이올린 소리? 공부를 좀 해야지. B군 좀 가라고 해. K는 아주 반했는걸. 하는 소리가 사생들의 공론이었다. 어쨌든 R이 들어온 뒤에 산의 공기가 험악하여졌었다. R은 눈치를 채면서도 더욱 사생들에게 질투의 불꽃을 일으켰었다. 그는 더욱더욱 K양을 가까이 했었다. 그러나 어린 K양은 그러한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었다. 만일 챘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의 구설을 저어하는 K양은 반드시 조심하는 거동이 보였을 것이다. 결국 R과 K양의 말이 B의 입으로 발표되었다. B는 붕괴한 태도로 나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비 오던 날 아침이었다. S씨, 이 사내의 풍기가 문란해서 안 되겠소. 나는 B의 흥분한 태도를 아니 웃을 수 없었다. 왜요? B는 큰 죄악이나 발견한 듯이 두서없는 말로 이와 같이 말하였다. B가 그날 아침에 변소에 갔다 와서 잠이 들지 않았었다. 그때 K양이 나와서 모기장 밖에서 R군을 깨웠다. R군은 K양의 깨움에 눈을 떠보고 모기장 밖에 손을 뻗쳐서 K양의 손을 쥐었다. K양은 손을 쥐인 채로 R군의 일어남을 권하였다. R군은 일어나서 K양과 문 밖으로 나갔다 하는 의미였었다. 나는 그날 저녁에 R군이 K양에게 내일 조조의 일이 있으니 좀 일찍 깨워달라고 청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K양이 와서 깨워준 것이 그렇게 괴이한 사실이라고 생각지 않는 까닭에 예상으로 대답하였다. 일찍 좀 깨워주었다고 그것이 풍기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나 깨우는 K양의 손을 쥐었다는 것과 손을 쥐인 채로 가만히 있었다는 데에는 조금 불쾌하였으나 내가 벌써 시사의 화제 중심에서 벗어난 이상에는 그것을 질투한다는 것은 나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었다. S씨도 문학가라 다르시구려. 공동생활하는 데에 와서 그렇게 방약무인한 행동을 하는데도 연애는 자유라고 용서하십니까? 이 문학가란 명칭은 C가 나를 구슬릴 때나 혹은 나를 자기의 친구에게 소개할 때에 쓰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그렇게 대응하려고 아니하였으나 B의 그 내면의 야심을 짐작하는 까닭에 여보, 남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기할 것 무엇 있어? 손을 잡거니 입을 맞추거니 그들이 좋아서 하는 거를 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이 C사의 평화가 일개 이성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을 아니 아까워할 수 없으므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었다. B는 입을 달달 떨면서 R군으로 말하면 연애 전문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자기 처소도 아닌데 억지로 들어와서 흑작질을 하니 미안하오마는 제일 친분이 있는 S씨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씀하여 주시오. 하고 아래 전례를 든다. 나는 B를 두남두어 말하였다. 당신 말도 옳소. 며칠 아니 되면 학위 휴업도 될 터이니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알고에 대하여 사생제군의 의견이라고 말은 하여 보지요.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산에 터지자 가장 호인인 P까지 그런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대하였었다. 나는 K양에 대한 감정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 불순한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썼었다. 어떻게 고뇌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질투라고 할 수 없었을지라도 바로 그것에 가까운 감정의 눈으로 항상 R군을 대하게 되었었다. 우정을 믿고 K양과 나의 사이가 어떠한 것을 모르는 R군을 사내에 배척이 자기에게 핍박할수록 그는 나를 의뢰하려 하였었다.
참으로 나에게 우정의 순결이 없었다면 알군을 적으로 삼고 나는 씨사 여러 어린이와 그 규를 한결같이 하였을 것이다. 이러하는 동안에는 물론 케양과 산보하는 것도 중단되었었다. 그리고 어린 케양이 남자 있는 데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의 설두에 얹혀지는 것도 다못 그 물질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더욱 미안하였었다. 그리고 씨와의 연서 사건이 있을 때 귀국하려는 것을 만류한 것이 나의 책임처럼 생각하며 그때 케양이 말한 대로 그의 자유에 맡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하였다. 더욱 미안한 것은 케양은 사생들이 자기에게 직접으로 이도하는 언사를 던지지 않는다고 그러한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아래 창가나 바이올린에 덤비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케양에게 좀 주의하여 주려고 틈을 기다렸었다. 7. 아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케양에게 그러한 충고를 들을 틈은 역시 아침 산보를 부활시키는 수밖에 다른 방편이 없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케양의 방 창살 앞에로 단장을 끌고 갔었다. 나는 태연한 태도로 케이씨 산보 안 가려우? 불렀었다. 케양은 일어난 지가 그렇게 지나가니 되지 못하던지 그는 침구도 아직 안 치우고 우두커니 무엇을 생각하고 앉았던 터였다. 나의 말에 깜짝 놀라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 동안에는 내내 산보도 다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고 벙긋 웃으며 그 흩어진 머리를 뒤로 자치었다. 나는 그 말 대답에는 꽤 주저하였다. 글쎄요. 자연 그렇게 되었어. 오늘부터 값세다. 나는 마음에 부끄러워하였다. 그동안에 계속하던 산보를 그에게 권치 않은 것은 씨사 화제 중심이 되는 것을 저한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알곤에 대한 감정적 문제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케양은 전일과 같이 나의 뒤를 따라 나왔었다. 그날에는 전일에 다니던 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갔었다. 보리가 아직도 누런 밭을 건너서 기차 선로를 따라 한참 걸어갔었다.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갈 때 저편에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기차가 왔었다. 케양과 나는 선로에서도 두어 간이나 떨어져 있는 언덕 밑에 서서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차륜의 구르는 소리와 연기 토하는 소리에 고요한 생각을 여지없이 흩뜨려 버렸다. 기차가 다 지나간 뒤에 케양과 나는 다시 선로로 올라갔었다. 기차가 지나간 뒤에는 검은 연기가 길게 떠 있었다. 케양은 무엇을 생각한 듯이 말한다. S씨, 아까 가는 기차 밑으로 들어가면 죽겠지요? 물론 나는 어떠한 때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여요. 둘둘 굴러가는 기차 밑으로 들어가 죽었으면 하는. 나는 이 케양이 또 소녀답지 않은 말을 한다 하면서도 나의 어떠한 때에 공상한 것을 생각하였었다. 내가 저 굴러가는 기차 밑으로 들어가 무거운 자체를 실은 수레바퀴가 나의 팔과 다리 또는 배, 가슴 위로 대굴 굴러간다 하자. 수레바퀴가 처음으로 나의 몸에 닿아서 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에는 나는 그래도 아픈 것을 감각하렸다. 그것이 번개처럼 지나간 뒤에는 나의 전신을 물결치는 피는 침묵, 사력, 레일 등을 발갛게 물들이렸다. 그리고 팔과 다리, 머리와 가슴, 배와 등이 여기저기 흩어지렸다. 그날 신문에는 철도 자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서를 찾느라고 황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의 자살에 대하여 포평이 불일할 것이었다. 가장 나의 신뢰하는 벗 Y와 P들은 나의 유고 수집에 땀을 흘리렸다. 라고 상상한 일이 가끔 있었다. 나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소녀인 K양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할 자격은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은 자가 당착이라 하였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려? 있고 말고요. 하도 갑갑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여요. 당신도 그렇게 갑갑할 때가 있어 그려? 있고 말고요. 갑갑한 말을 다 어찌하여요. 그런데 죽는 것이 안 무섭습니까? 제가 어디 죽어 보았는가요? 그렇지만 어쩐지 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할 것이 아니요. 생물은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에 우리 시사와는 훨씬 멀어졌다. 시사의 지붕이 보리밭 위에로 뾰족이 내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언덕에는 잔디가 앉기에 좋게 덮인 곳이 보였다. 나는 그리로 걸어갔었다. K양도 잔디 있는 데로 왔었다. 나는 무엇이라 말을 낼까 한참 생각하다가 여보,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서로 통정할 만하다고 나를 생각한 까닭에 씨의 연서 사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나를 신용한 까닭에. 말하였더니 K양은 나의 정색에 이상히 눈을 깜박거리고 있다가 왜 그러서요? 물었었다. 이 말을 하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알군에 대하여 당신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자기들의 일이지만은 모르겠지요. K양은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별로 다른 것이 없지요. 다른 남자에 대한 것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앓는지요. 알군과 당신 문제로 사생들이 떠드는 것을 알지요. 사생들이 무엇라 하여요? 아이고 참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가요? 그렇게 볼 것이 무엇이에요? 보고 아니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관계없지요마는 나는 알군의 과거를 생각하고 K양도 다만 한 유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까닭이 말이오. 이 말을 하고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였다고 후회하였다. 아래 버신 내가 나의 과거를 여성에게 고하여 그의 장래를 경고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무사려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여성에게 나의 비열을 보였다는 것이라 생각날 때 될 수 있으면 나는 그 말을 취소하고 싶었다. 취소할 수 없다 생각함에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름질하여 알에게 미안한 것을 사과하고 싶었다. 나는 한참 우두커니 앉았다가 자, 갑시다 하고 일어났었다. S씨 부르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K양이 그렇게 그러한 태도는 전일에는 보지 못하였다. 나는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로 위로하여서라도 그 쾌활하고 무사기한 태도를 다시 보고 싶었다. K양은 머리를 수그린 채로 말하였다. S씨도 제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어떤 여자라고요? 가령 당신이 남성과 그러한 연애를 한다고 내가 그것을 무엇라 하겠소. 나는 다만 당신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는 시사의 여러 문제를 생각하는 까닭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만일 S씨도 저와 R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으로 슬퍼요. 글쎄 내 말을 모르는구려. 비군이 말 앞대다 그려. 어제 아침에는 당신이 와서 모기장에 손을 넣어서 알과 악수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사생들이 떠들기에 하는 말이지요. K양은 더욱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었다. 나는 다만 알군이 사여온 뒤로 사생들이 떠들기로 하도 미안하여 잠깐 하는 말이오. 만일 나도 다른 사생처럼 당신을 생각한다면 안 되는 데서 욕설이나 비방하였으면 그만이지요. 이와 같은 주의를 할 것이 무엇 있겠소. 저는 참으로 S씨를 믿어요. 누가 저의 사정 알아줄 리가 있어야지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때 양심에 여러 번 물어보고 또는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을 헤아려 본 뒤에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나 다름없이 여기니 말이지.
남자란 것은 여성에 대하여 모두 다 악마라고만 생각하면 큰 실패는 없을 것이요. S, 나도 악마인지 알 수 없어. 당신과 같은 아무 경험 없는 처녀들은 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말하였다. 나는 나의 주장인 연애는 운명이란 생각과는 저되는 말이라 깨달을 때 나는 나의 무책임한 설교하는 것 같은 태도를 스스로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의 한 구석에 숨겨있던 케양의 마음을 어디까지든지 나의 마음에 품어두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예사로 설명하게 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에 돌아왔었다. 그날부터 케양은 알고니 독창이나 바이올린을 하여도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서 옹그리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나는 소녀의 아름다운 동경의 꿈을 깨친 것을 후회하였다. 알군도 며칠 뒤에 다른 하숙으로 옮아 갔었다. 8. 더위는 날마다 더하여 왔었다. 매우도 개어서 불볕이 호듯호듯 나는 날도 많았다. 사생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휴학되는 날을 기다렸었다. 피는 가끔 정강이를 눌러가며 이것 보세요. 각기가 들렸소이다. 하였었다. 과연 손가락 자국이 한참 동안 온폭 들어간 채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비도 힘껏 그의 다리를 누르며 아, 나도 각기인걸요. 하고 다리를 내밀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손가락으로 너무 눌러서 혈관이 압축되어 피부가 하얗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한편 무릎 위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손바닥을 넓게 펴가지고 도로 그들의 무릎을 살짝 쳐서 근육의 반사를 시험하여 주었었다. 사생 그들은 가끔 진찰을 청하였다. 이것은 선병자인 내가 먼저 각기를 앓은 까닭이었다. 날이 더워 갈수록 그들은 귀국의 날을 기다렸었다. 그들 중에는 벌써 귀국할 여비를 자기 집에 청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름 한철에 귀국하는 것이 1년 중에 큰 행사였었다. 귀국할 즈음이 되면 모자를 사느니 구두를 맞추느니 하복을 맞추느니 가방을 사느니 하여 부지런히 시가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시사에서도 벌써 귀국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는 벌써 하복을 맞추었다. 비도 흰 구두를 맞추었었다. 그때 나는 본국의 강연 여행을 계획한 까닭에 원고 작성에 골몰하였다. 7월이 가까운 날이었다. 나는 상의를 벗고 잠방이만 입은 채로 강연 원고를 쓸 때 케양이 방긋 웃고 들어왔었다. 나는 바삐 유카다를 어깨에 걸치며 일어났었다. 케양은 양봉투를 한 장 내주며 이거 모르시겠어요? 하였었다. 나는 그것이 양봉투인 줄만 알고 받아들고 표면과 이면을 살펴보았으나 흰 봉투 그대로여 아무것도 기록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꽉 봉한 것과 봉투배가 조금 불룩한 것으로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든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란 것이요? 글쎄, 알아맞히세요. 나는 다시 안팎을 두루 보았다. 그러나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하였다. 이것이 웬 것이요? 알 수 없는걸. B와 P가 나와 K양과의 문답에 호기의 눈을 뜨고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며 덤볐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알 것인데요. 하고 K양은 또 웃었다. 나는 한참 자세히 보았다. 눈을 가까이 대어서야 보일 만하게 H라 써 있었다. 내가 그 H 두 자를 굽어볼 때 K양이 빙긋빙긋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요? 아직 모르겠는걸. 왜 모르세요? H성에 S씨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나는 H 두 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아는 이는 가장 적었었다. 일전에 C사에 왔던 S양도 H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생각나는 대로 S양 H군 하자 K양은
아이고, 잘 아시는구먼요.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백지인 양봉투가 S양에게서 온 것인 줄 알았다. 나는 어쩐지 가슴에 조금 이상한 띵을 느꼈다. 괴상하다 하였다. S양이 나에게 편지, 처음 본 나에게 참으로 괴상하다 하였다. K양은 좀 뜯어보세요. 하였다. 비구는 무슨 큰 사건이나 생긴 듯이 아, 한턱 하시구려. 여학생에게 러브레터가 왔으니 나는 그 봉투 뜯기를 매우 주저하였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서어서 하는 듯도 하였다. 나는 큰 비밀을 사람의 앞에서 공개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그 피봉을 뜯었었다. 뜯는 나의 손은 조금 떨렸었다. 무슨 큰 비밀을 기다리는 것 같이 비와 피는 곁에서 나의 손을 지키고 섰었다. 그 봉투 속에서는 붉은 종이 조각 하나와 흰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었다. 붉은 종이는 어느 부인 문제 강연회 프로그램이요. 흰 종이는 활동사진 광고의 인쇄물이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었다. 비와 피도 허허허 웃었다. 그것을 가지고 온 당자인 K양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며 웃었다. 그 붉은 종이와 흰 종이를 비는 곧 해석하려고 자기 일처럼 애를 썼었다. 이것이 잠깐 동안 시사의 한 숙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제각각 의견껏 해석하였다. 부인 강연회에서 만나자는 말이오, 붉은 종이는. 그리고 활동사진 광고는 함께 활동사진 구경을 가자는 말이오. 하는 온갖 우스운 해석을 하여 가지고 나를 놀려보는 터였다. 나도 그 문제 해석에는 남모르게 머리를 썼었다. 결국은 이것은 희롱에 지나지 못하는 장난이다. 해석하고 나는 바로 화봉투에 S양의 성명과 나의 성명, 즉 수신인과 발신인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인쇄도 않고 쓰지도 아니한 적지와 백지를 넣어 K양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뒤에 S양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살펴달라 부탁하였었다. 이것이 또 C사의 문제가 되었었다. B는 가끔 S씨, S양이 당신과 연애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한턱 하시오. 하였다. 이러한 구슬리는 말을 K양이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고적한 표정이 나타났었다. 그런 뒤 며칠 후에 K양이 나에게 S양이 비가 난다 하더라고 전해달라 하여요. 할 때 나는 고소하였다. 나는 S양의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니면 K양의 위조라고 믿는 까닭에 고소로만 그 말을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K양의 나에게 대한 태도는 날마다 신뢰를 더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나에게 상의하였었다. 그러나 가끔 S양이 이러이러하더라고 말을 전하고는 나의 눈치를 가만히 살피는 것이 분명히 나의 눈에 보였었다. C사는 다시 온미가 났었다. 그러한 지 4, 5일 뒤에 나는 C사생 여럿의 송별을 받아서 도쿄역을 떠났었다. 나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로 습리하는 운명을 밀어붙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K양을 그 인심이 불어난 C사에 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었다. 그리고 어떠한 재미스러운 꿈에서 깬 듯한 섭섭함을 느꼈다. 귀국하는 차에서 나는 연애 서곡을 들었다고 부르짖었다. 기차는 점점 서로 달려갔었다. 다시 만날 때를 두려워하였다.